오늘 다룰 내용은 시간입니다. 오벨리스크는 회식이었습니다. 회식. 이 시간 정보를 독점하는 곳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스위스의 시계 산업의 역사는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걸 쓰면 그네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저렇게 구부러져 하면서 몇 시에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리드가 생기는 거죠. 그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격언도 있고요. 또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 쪽에서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인더스토리는 산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과 관련된 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우리 현실의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인더스토리의 관점에서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간, 정보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이 우리 역사와 세상을 바꿔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현실의 삶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2000년, 3000년 아주 옛날에 룩소라는 지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룩소라는 곳은 카이로에서부터 한참 내륙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혹시 가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러한 유적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룩소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핑크스도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탑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 탑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물론 잔해에 이렇게 부서진 것 같은 흔적들이 있긴 한데 한 가지 여러분 이 사진으로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약에 왼쪽에 정면 입구에서부터 왼쪽에 오벨리스크가 있었다면은 그와 대칭되는 오른쪽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라진 오벨리스크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거로부터 이 오벨리스크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오벨리스크는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콩코드 광장.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룩소에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황당하게 콩코드 광장에 와 있을까요?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은 루이 필립 1세가 이제 19세기에 오벨리스크를 떼왔어요. 떼다가 콩코드 광장에다가 이제 옮겨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리 프랑스는 문화재를 끌어모으는데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한국의 규장각으로부터 막 그걸 훔쳐다가 거기다 전시하면서 잘 안 주려고 하는 선심 쓰듯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규장각 같은 경우는 훔쳐간 거죠. 훔쳐갔는데 그렇다면 이 오벨리스크도 훔쳐갔는가? 근데 훔쳐가기에는 너무 커요. 그죠? 이걸 이 큰 거를 상처 내지 않고 떼어다가 옮긴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쉽게 훔쳐갈 수가 있는 물건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콩코드 광장으로 옮겨졌는가? 그 이유는 그게 훔쳐온 게 아니라 교환한 겁니다. 교환했어요.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당시 오스만 제국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통치자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그때 루이 필립 1세가 우리가 이걸 줄게 너네 오벨리스크를 우리 줘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서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에게 줬던 그 오벨리스크 대신에 줬던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를 선물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루이 필립 1세는 야, 우리가 최신형의 시간 잘못 훌륭한 시계를 하나 줄 테니까 오벨리스크 우리한테 줘. 그래서 흔쾌히 그게 동일해 가지고 이 맞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맞교환이 일어났을까요? 왜죠? 오벨리스크는 시계였기 때문이죠. 여담이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준 그 시계탑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문제는 고장 난 거예요. 그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옮겨놓고 실어서 이거 설치해 보니까 그 시계가 가지를 않아. 그래서 아직도 고치지 않고 멈춰진 상태로 지금도 저기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그 거래 과정에서 오벨리스크를 콩코드 강정으로 뺏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었던 맞교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근거는 오벨리스크가 시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오벨리스크는 해시계였습니다. 해시계. 자, 생각해 봅시다. 해가 주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시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부터 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로부터 시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 가리키는 해가 주는 그 정보, 시간 정보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신이 주는 메시지죠. 신이 인간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뭐 누구나 시계를 차고 있지만 당시의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양이 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줘요. 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시간 정보라는 거죠. 그 페르시아에서는 해시계가 아니라 물시계를 이용합니다. 펜잔이라는 물시계를 쓰게 되는데 기원전 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물시계를 보고 있는데 물을 담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빼게 되는데 그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늘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득 채운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현재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펜잔을 운영하는 것은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의 풀타임이 늘 이 물을 붓고 관찰하고 묻고 관찰하는 작업을 전담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좀 더 흘러서 이번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클렙시드라라는 이 물건이 그리스에서 발명된 물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죠? 네, 물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저 눈금이 현재 시간을 표시하게 된 그런 원리이죠. 네. 어쨌든 물시계든 해시계든 자연으로부터 시간을 읽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신 또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키핑하고 시간을 읽는 것은 매우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러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로마 시대가 열렸고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기원 후 325년에 로마가 통합을 하면서 카톨릭이 국교가 돼요. 이때부터는 유럽은 카톨릭이 중심이 된 카톨릭이 모든 권력을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시간은 중요했어요. 시간이 일반 그 중생들을 통제하는 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